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라디오인데 즐거운 설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 뭐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서 끝내려고 해요. 한 1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1부는 네, 사우스햄튼과 포르투 경기. 인데요. 순서대로 이제 사우스햄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뭐 나쁜 경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우스햄튼 입장에서 봤을 땐 네, 블로그에도 썼지만 참 씁쓸한 경기였을 거다. 선수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지긴 졌는데 일단 굉장히 사우스햄튼 출신이 또 리버풀에 많잖아요. 랄라나 로브렌, 반다이크, 클라인, 마네가 이렇게 5명이 사우스햄튼 출신인데 이 중에서 클라인은 부상 때문에 못 나왔는데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다 나왔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뭐 이상하게 사우스햄튼이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공세가 강했는데 카리우스 로버트슨이 좀 몇 번 실수를 했지만 뭐 카리우스가 잘 막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만족할 만한 네, 그런 활약을 보여줬고 카리우스가 토트넘전에 이어서 꽤 네, 만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리송 키퍼 링크가 떴다가 너무 비싸게 로마가 요구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지금 상황에서는 접은 걸로 접었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기사가. 뭐 카리우스가 지금 이대로만 해준다면야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떤 분이 아니라 그 타임즈 기사였나요? 해가지고 스카이 스포츠였나요? 해가지고 골키퍼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 분 그래프 통계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카리우스가 진짜 나쁜 골키퍼인가를 딱 이렇게 표를 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거 말고도 다른 통계에서 특히나 리버풀을 상대로 나오는 슈팅들이 대부분 이제 위협적인 슈팅이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슈팅이 정말 골키퍼 정면이거나 아니면 뭐 떼굴떼굴 좀 임팩트가 약하게 된 그런 유효 슈팅이 아니라 진짜 뭐 강하게 잘 임팩트가 맞아서 꽤 맞기 어려운 궤적으로 간 그런 공이었다. 슈팅이었다 주로. 네, 그런 통계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고요. 그래서 뭐 골키퍼 평가를 했을 때 카리우스가 그렇게 나쁜 골키퍼는 아니고 여전히 발전에 대한 그런 포텐셜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뭐 카리우스가 지금 폼만 보여준다면 네, 저는 뭐 굳이 알리송을 비싼 가격에 영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카리우스가 이대로만 해주면은 골키퍼는 크게 급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크게 급한 포지션은 10번과 8번이지. 근데 뭐 8번은 아마 나비 케이타가 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가장 급한 부분은 10번 이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 물론 리버풀이 돈이 없는 클럽은 아닙니다만 골키퍼에 6천만 파운드였나요? 6천만 유로였나요? 그 정도 금액을 쓰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건 네,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을 붓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로버트슨이 좀 실수한 전반에 2차례 있었는데요. 제공권을 완벽하게 이제 차지하지 못했어요. 뭐 반다이크 그때 나왔던 반다이크, 마팁은 나름 잘 해줬는데 이제
로브렌 좀 로버트스는 좀 했죠. 하지만 뭐 그 실수 이후로는 굉장히 잘 해줬고요. 네, 일단 가장 큰 건 선제골을 넣고 나서 네, 리버풀이 잘 막았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좀 올라올 기미가 보일 때 이제 추가골을 넣은 것이 좀 이제 사우스햄튼의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득점이 단순한 이제 스코어 부분이 아니라 이런 선수단의 사기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경기가 아닌가, 그런 지표가 되어주는 경기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글쎄요.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실수가 많았어요. 안타까웠던 게 제가 아는 사우스햄튼 정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날드 쿠만 감독부터 해서 클로드 피엘까지만 해도 정말 무서운 구단이었는데 펠레그리노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그렇게 무서워지진 않았어요. 선수 개인의 기량 같은 부분에서는 좀 네,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만 글쎄요.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 버틀란드라든지 레드먼드라든지 가비아디니도 좋은 스트라이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워드 프라우스, 호이베르, 르미나 그리고 뭐 호에트, 요시다, 프레이저 포스터 뭐 이런 선수들 정말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근데 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FC 포르투 경기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라고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이번 시즌으로만 쳤을 때 가장 완벽한 경기였어요. 네. 압박의 강도, 전술 운영, 수비, 조직, 공격, 속도, 타이밍, 패스 정말 완벽했어요. 완벽했기 때문에 5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약간의 운도 네, 있었습니다. 운도 있었죠. 비가 그날 좀 많이 내렸어서 어쨌든 뭐 네, 결과는 5대 0으로 리버풀이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되는 득점이었어요. 그런 경기 결과요. 네. 일단 뭐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2차전 안필드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평일에 하겠죠. 챔스니까. 그 다음 이제 그러고 나서 다가오는 주말에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어요. 근데 이미 1차전을 안필드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전을 이제 올드 트래포드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더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은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경기였는데 주전 선수들 이제 좀 쉬게 해주면서 이제 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5대0 특히나 이제 원정이잖아요. 굉장히 네, 좋은 득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이 홈에서 5실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네. 포르투갈 이제 8강 올라가려면 적어도 6골은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5골 넣고 연장까지 가거나요. 리버풀이 홈에서 5실점 한 적은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꽤 먼 과거 얘기고 네, 제 기억에 5실점을 제가 이제 리버풀 응원하기 시작하면서 5실점 한 적은 없어요. 네. 맨시티와의 경기가 제가 본 경기 중 가장 최다 득실차 네, 패배였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심지어 그건 원정이었잖아요. 이티하드 원정. 네. 그래서 뭐 맨시티도 안필드에서 꺾은 리버풀인데 FC 포르투를 못 이길까? 그러니까 FC 포르투한테 5대 0으로 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또 세웠어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 득점 팀 단위로 봤을 때 득점 1위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피르미누가 7골인데 해리케인이랑 동률이에요. 네, 해리케인이랑 동률이고 그리고 공동 2위입니다. 1위가 호날두인데 무려 11골을 넣었어요. 해트트릭도 조별예선 때 한 번 했고 2번 했나요? 그리고 이번에 또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멀티골 넣은 거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네 살라도 굉장히 6득점, 6득점씩 해주면서 공동 4위. 네. 6득점은 세비야의 벤 예데르 그리고 파리의 카바니와 네이마르가 6득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고의 공격력.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정말 훌륭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증명을 한 거죠, 리버풀이. 그렇습니다. 클럽의 헤비메탈 사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로저스 시절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 네,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도움에서도 제임스 밀러가 도움 1위예요. 7개인데 이번에도 도움을 했어요. 그래서 7개가 돼서 1인데 지금 2위가 케빈 데브라이너인데 4개란 말이죠. 도움이. 물론 한 경기 덜 치렀지만 아 아니군요. 치렀군요. 아, 네, 그렇네요. 한 경기 같이 했군요. 바젤이랑. 어쨌든 도움이 3개가 차이가 나요. 참 대단한 네, 밀러 선수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저번 스파르타크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안필드 홈 경기에서 했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랑 6라운드 경기 그때 밀러가 도움 트릭을 했거든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리우스가 4경기 무실점.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지금 7경기 다 카리우스가 선발이잖아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뛰고 있는데 4경기 무실점을 하면서 네, 공동 1위입니다. 클린시트 공동 1위. 같은 네, 공동 1위인데 뭐 에데르송, 테어슈테겐 그리고 또 무슨 어디 또 바젤이었나요? 골키퍼랑 이제 동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조별 예선에서는 좀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들 뭐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마리보르 이런 팀이랑 했던 걸 생각하면 뭐 네, 그냥 그런 기록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클린시트가 정말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해서 득점왕도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도움왕도 노려보고 그리고 뭐 무실점도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우승은 못하더라도 뭐 하나 이제 하나에서 1등을 거두어서 리버풀이 충분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한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좀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좋은 스쿼드를 만들어서 리그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경기 내적으로 보자면 일단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마네의 선제골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행운의 골이었다고 보는 게 일단 임팩트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고 궤적도 막기 힘든 궤적은 아니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공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맞았어요. 골키퍼 몸에. 근데 아마 비 때문에 많이 미끄러웠어요. 그라운드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비 덕분에 좀 들어간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행운이 따르는 선제골이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 그 선제골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뭐 그 이후로는 다 실력이었다고 봐요. 네. 운보다는 다 실력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일단 뭐 수비가 정말 탄탄해요. 이번 FC 포르투전에서는 반다이크 로브렌 라인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믿음직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일단 제공권에서 굉장히 밀리지가 않아요. 일단 마팁도 195 정도 되는 센터백인데 로브렌도 만만치 않거든요. 190cm예요. 뭐 5cm 차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전혀 제공권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마팁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이 날라오는 공중볼의 위치만 잘 캐치해내면은 충분히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을 선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 경기마다 실수를 하나씩 해줬는데 로브렌이 이번 경기에서는 실수가 없었단 말이죠.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잘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반다이크 마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마팁이 좀 네,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마팁이 좀 더 전진성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반다이크에게 부담이 좀 많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마팁보다는 반다이크가 훨씬 더 좋은 선수 같은데 마팁의 전진성 때문에 반다이크의 그런 장점이 10분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로브린이 나오면 로브렌은 좀 이제 수비 지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팀에 가면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만 리버풀 내에서는 좀 수비 지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다이크의 전진성이 살아나서 네, 좀 더 좋은 빌드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로브렌이 지금 폼만 또 유지해 준다면 오히려 주전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반다이크 로브렌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 풀백, 대단했습니다. 로버트슨, 훌륭했어요. 크로스 2번 올렸는데, 2번 다 좋았고요. 아놀드도 좋았고요. 뭐, 전반에는 포르투가 아놀드만 공략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놀드는 검증된 라이트백이에요. 못하지 않습니다. 19살인데, 피지컬적으로는 아직 완성 미완입니다만, 수비적인 능력은 사실, 네, 웬만한 중위권 클럽에 가면 웬만한 중위권 클럽이 있었다면 아놀드가 웬만한 중위권 클럽에 있었다면 충분히 주전 자리를 먹을 수 있을 만한 네, 수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과 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놀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아놀드는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리그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선발 데뷔를 했거든요. 네, 마샬 잘 지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바이날둠이라든지 살라라든지 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줬는데 해주면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만 그건 원래 해주는 거니까요. 아놀드가 못한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가 진짜 성장을 잘 해주면 진짜 좋은 선수가 되겠다. 뭐 심지어 스카우저라서 제라드 네, 뭐 캐러거 손잡고 있는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에스코트 보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제 꼬마애들이 이제 선수들 손잡고 있잖아요. 그걸 했었는데 아놀드가 그때 캐러거 손을 잡고 있는 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놀드가 데뷔했을 때 캐러거가 이제 그 짤을 딱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때 뭐 기억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뭐 제라드를 보고 또 자라온 선수기 때문에 캐러거와 제라드를 보고 자라온 선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리버풀에 대한 큰 애정을 나타냈고
일단 뭐 전폭적으로 지금 나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클럽 감독이 굉장히 믿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아놀드가 사실 저는 어쩌면 원클럽맨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은 좀 어립니다만 향후 한 5년, 6년이 지나면 캡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라이트백 혹은 미드필더가 됐을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포르투 경기를 하면서 클라인이 복귀를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좀 더 좋은 것이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거고요. 사실상. 왜냐면 아놀드 고메즈 쓰면서 크게 클라인의 공백을 못 느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라인을 좀 잊었어요. 미안하지만. 예, 사실 뭐 영입됐을 때부터 정말 부상 안 당하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어서 아, 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사실 이번 시즌 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좀 잊었습니다. 네. 근데 뭐 돌아왔더라고요. 사실상 한 명의 영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인의 영입은 고메즈를 센터백으로 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라이트백을 3명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포화예요. 그건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버풀의 센터백이 3명밖에 아니 그렇네요. 센터백이 그렇게 되면 4명이네요. 고메즈까지 끼면 5명이에요. 좀 수비가 과포화 상태인데 수비가 전체적으로 과포화 상태인데 글쎄요 뭐 아놀드를 뭐 미드필더로 써보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렸을 때 뭐 미드필더로 뛰었다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라이트백으로 쓰였던 선수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클라인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최대한 폼을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복귀하려면 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즌은 클라인 고메즈를 믿고 가야죠.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인, 아놀드 고메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라인은 좀 어, 클라인은 좀 네, 이번 시즌은 좀 폼을 끌어올리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즌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죠. 클라인은. 하지만 뭐 클라인 나쁜 건 아니에요. 클라인이 속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속도는 굉장히 클라인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쓰신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버풀의 전술에는 풀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인의 속도가 이제 큰 힘이 돼줄 거예요. 리버풀 현재 전술에. 특히나 살라가 또 스피드 스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진영은 사실상 뭐 그 두 명에서 일단은 속도로 휘저어 놓는다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미드필더로 보자면은 엠레찬이 못 나왔죠. 네.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고요. 그래서 밀너, 핸더슨, 바이날둠이었는데 이날 또 바이날둠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아니 정 떨어질만 하면 좀 갑자기 갑자기 또 각성해가지고 네. 밀너도 1포인트 1도움 했고요. 바이날둠이 굉장히 공수 모두 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핸더슨도 확실히 경기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라서 네. 방향 전환이 사실 핸더슨이 없을 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까지 한 번의 롱패스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핸더슨은 그게 됩니다. 방향 전환.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선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미드필더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리톱 훌륭합니다. 3명 다 득점을 했어요. 특히 마네가 헤트트릭을 했는데 뭐 마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퍼스트 터치라든지 항상 거론되었던 거고요. 뭐 패스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많아요. 네. 하지만 결국 공격수는 이렇든 저렇든 골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윙 포워드지만 포워드는 포워드입니다. 결국 공격수는 골로 말하죠. 아구에로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 이유가 또 그거라고 생각해요. 골로 말합니다. 아구에로는. 아무리 경기력이 나빠도 결국엔 득점을 하는 선수가 아구에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구에로가 저는 좋은 선수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마네가 이번에 그런 활약을 보여줬고요. 해트트릭. 기가 막힙니다. 사우스햄튼 시절에 이어서 리버풀에서도 결국엔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고요.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이에요. 리버풀로 보자면 지난 6차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경기에서 쿠티뉴가 해트트릭을 했고 이어서 이번 그 다음 챔스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는데 마네가 이어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네, 좀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아픈데 그렇습니다. 뭐 마네는 굉장히 잘했어요. 슈팅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득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멋진 중거리 슛이었어요. 네. 그리고 피르미누 아, 기가 막히죠. 그 이제 그 브라질리언 테크니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리버풀의 쿠티뉴 대체자로 카렘 데미르바이라고 호펜하임의 10번 선수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기를 좀 보면은 데미르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미르바이와 쿠티뉴라든지 피르미누를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이게 뭔가 느낌적인 게 달라요. 그러니까 데미르바이는 독일 선수로 유러피언 테크니션이고 뭐 브라질 피르미누나 쿠티뉴는 그런 브라질리언 테크니션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네. 하지만 둘 다 좋은 선수, 좋은 능력을 가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니션을 피르미누가 굉장히 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나왔던 살라의 득점 때 나왔던 뭐 피르미누의 인사이드 백 패스라든지 뭐 피르미누가 드리블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딱 보자마자 브라질리언이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뛰어난 연계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르미누가 진짜 심지어 활동량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좀 이제 고평가를 받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워낙 이제 또 최근에 저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즌 21호 골이고요, 이번 득점이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스트라이커 치고는 많이 넣었고요. 사실 이제까지 리버풀이 16, 17 시즌까지 원하던 게 리그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 공격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선수를 그러니까 15, 16까지만 해도 그런 선수를 원했는데 벤테케가 벤테케가 10골을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다른 얘기죠 그건. 저번 시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번 시즌 최다 득점자가 쿠티뉴인데 시즌 14골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리버풀이 챔스에 안 나갔지만
그래도 14골밖에 안 됐어요. 최다 득점자가. 시즌 컵대회 통틀어서.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지금 시즌 최다 득점자 살라인데 몇 골입니까? 30골입니다. 피르미누가 21골이에요. 마네가 지금 11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명의 선수 합치면은 몇 골이다? 잠시만요. 62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르미누. 뭐 도움도 이번 챔피언스리그 도움도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도 4도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동 2위예요. 7골 4도움인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스트라이커예요. 피르미누 뺏기면 안 됩니다. 네.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살라. 살라 좋죠. 살라는 만들어가는 능력이 좋은, 막 엄청 뛰어나다고 볼 수 없지만 있어요. 확실히 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선수고, 네, 살라의 이번 득점 굉장히 멋졌습니다. 이제 침착함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 토트넘전에 이어서 또 이제 약간 메시 스타일의 그런 득점이 나왔는데, 제가 장난식으로 메시를 아르헨티나의 살라라고 부르거든요. 네, 뭐 장난입니다.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장난인데 뭐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살라와 피르미누가 총 득점한 골수가 지금 수아레즈 메시가 득점한 골수보다 훨씬까지 아니면 어쨌든 많대요. 네, 굉장히 유럽 쪽에서는 최강 공격력이 자랑하고 있는 리버풀이고요. 이번 5대0 승리 덕분에 현재 리버풀이 시즌 99골을 넣었고요. 앞으로 100골까지 단 한 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2월입니다. 아직 3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8강이 어떻게, 물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8강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더 늘어났네요.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더 골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리버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랑스럽네요. 근데 리버풀 그렇게 많이 넣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라인을 합하면 62골인가 그런데 쿠티뉴가 빠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쿠티뉴가 넣어준 것까지 생각하면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1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브렉타임 유벤투스 대 토트넘.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이제 포르투 리버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졌고요. 그 전날에 유벤투스 토트넘 그리고 바젤 맨시티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일단 뭐 레알 파리 생제르맹 3대1로 레알이 이겼더라고요. 이게 뭐 에메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리강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레알이 챔스에서만 유독 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대단해요. 레알도 참 좀 심판 판정 부분에서 파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돈을 쓰면 이겨야죠. 네, 그 정도 돈을 쓰면 이겨야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 경기는 제가 안 봤어요. 왜냐면 동시간대 리버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봤는데 그 전날에 이제 이 경기를 봤어요. 유벤투스 토트넘. 전 유벤투스의 축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기보다는 존경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런 축구를 하지 싶을 정도로 네. 이탈리아 유로 2016 이탈리아 경기 보면서는 사실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유벤투스 경기를 볼 때마다 사실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이 클래스가 이런 거구나.
이게 클래스구나 라는 것이 확확 드러납니다. 물론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습니다만 네, 어쨌든 굉장히 네, 확확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아트 사커라는 것이 나올 정도로 하나 같아요. 11명의 선수가 진짜 그냥 한 명 같아요. 한 명. 유기적입니다. 무슨 세포 조직 DNA 뭐 이런 것처럼 와 진짜 그냥 환상적이에요. 근데 토트넘이 이제 잘했어요. 네. 토트넘이 잘했다기보단 유벤투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좋은데 기동력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이과인이라든지 일단 중원에서부터 볼을 키핑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피아니치, 마르키시오, 캐디라 이 정도인데 피아니치와 마르키시오는 주로 이제 볼 키핑보다는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고요. 캐디라는 아시겠지만 수비 쪽에 좀 더 치중된 선수인데 볼을 키핑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대로 토트넘엔 누가 있냐? 덴벨레가 있죠. 지난 리버풀 토트넘 경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현재 토트넘의 실질적 에이스는 케인, 알리, 손흥민이 아니라 덴벨레와 에릭센이에요. 네, 덴벨레의 폼이 물이 올랐어요 지금. 볼키핑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토트넘 맨시티가 붙는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덴벨레의 볼키핑은 네,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경기에서 덴벨레와 에릭슨의 활약이 또 좋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결국 중원에 그렇게 지배를 당해서 2골 넣고도 유벤투스가 계속 끌려다녔어요. 계속 끌려다녔어요. PK 한번 놓쳤죠 이과인이. 네,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컸어요. 뭐 에릭센이 프리킥을 잘 차서 골을 넣고 케인이 어떻게 넣었죠? 기억이 안 나네. 뭐 전진 패스 하나 좋아서 케인이 잘 넣고 그렇죠. 뭐 근데 그 에릭센 PK 근데 뭐 좀 네, 경기 자체가 좀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볼 때 이게 첫 번째 토트넘의 득점 장면에서 어 태클이 좀 깊숙하게 2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 선수한테 그래서 결국 공을 뺏겼거든요. 그거 피해다에다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저건 좀 파울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드밴티지라도 저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알리도 좀 네. 알리가 이제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알리가 프리킥을 얻어내는데 알리가 프리킥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좀 다이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참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팀이 아니라서 좀 구체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다이빙을 했다면 그건 뭐 알리가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고 봐요. 결과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벤투스가 이기길 바랬습니다만 어쨌든 토트넘이 원정에서 그것도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비기면서 원정에서 비기면서 또 토트넘이 최근에 웸블리에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꽤 8강 진출을 향한 좋은 발판을 마련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벤투스 폼은 엉망이에요. 중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상으로 마티디 선수가 못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죠. 마티드 선수가 잘해줄 거라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마티드 선수도 그렇게 볼키핑 능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누치 이적이 아쉽기만 하네요. 네, 이렇게 1부 완전히 끝을 냅니다.